안녕하세요. 감동과 사연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쓴 새로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냥 묻어. 땅 파서 묻으라고 새끼야. 풀려나다 뒤진 놈 하나 때문에 내 진급길 막히게 생겼어? 어두컴컴한 막사 뒤편 비에 젖은 흙냄새 사이로 비릿한 쇠냄새가 섞여들었다. 사내가 지식여 뱉는 말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묻어있지 않았다. 굵은 빗줄기가 군용 판초 우위를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그 섬뜩한 명령은 빗소리를 뚫고 고막을 찔렀다. 대대장님,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헌병대에 신고하고 절차를 밟아야. 이 새끼가 지금 똥오줌 못 가리네? 야, 최중희, 너 장기복무심사 코앞이지? 내가 이 부대 지휘관이야. 내 말이 곧 법이고 절차야. 신정지로 처리해. 훈련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수몰 떡이다 죽었다고 보고서 꾸미라고. 진흙탕에 군화가 지식여지는 소리가 났다. 바닥에 축 늘어진 검은 물체. 그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서 숨 쉬던 이등병이었다. 억울하게 감기지 못한 눈 위로 차가운 빗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입단속 철저히 해. 새어나가는 순간 너랑 나랑 둘 다 죽는 거야. 빨리 처리해. 번쩍하고 하늘이 갈라지며 천둥이 쳤다. 번개 불빛에 드러난 대대장의 얼굴은 악귀와 다름없었다. 경기도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집무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집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창밖으로 관악산의 능선이 희미하게 보였다. 널찍한 집무용 책상 뒤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여자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연소 3스타. 육군 중장 이서아. 20이라는 나이에 임관의 707 특임대 대테러 팀장을 거쳐 파격적인 진급을 거듭하며 방첩사령관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곱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2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백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며칠째 이어진 야근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때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붉은색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따르릉, 따르릉. 이 전화는 일반적인 회선이 아니었다. 군 내부의 극비 제보나 안보와 직결된 긴급 상황이 아니면 절대 울리지 않는 직통 한라인. 이서아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통신보안. 방첩사령관 이서아 중장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말을 잇지 못하고 헐떡이는 소리. 공포에 질린 것이 분명했다. 사령관님, 맞습니까? 잔뜩 억눌린 남자의 목소리였다. 변조된 음성이 아니었다. 날 것 그대로의 두려움. 이서아는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네, 맞습니다. 신원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통화는 보안 회선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5군단 예하 15기갑여단 3대대 소속 간부입니다. 지금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서아의 눈매가 매섭게 좁아졌다. 단순한 사고 보고라면 지휘 계통을 통해 올라왔을 것이다. 굳이 방첩사령관 직통 라인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보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뜻이었다.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사고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훈련 도중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기동하다가 병사가 전차 궤도에 그런데 대대장이 덮으라고 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하고 심정지로 조작하라고. 지금 뒷산에 묻으러 갔습니다. 수화기를 쥔 이서아의 손등에 파란 핏줄이 도드라졌다. 군인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지휘관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하의 죽음을 은폐하고 유기한다. 그것도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제보자분, 지금 안전한 곳입니까?
화장실입니다. 다들 시신 처리하러 갔을 때 몰래. 잘 들으세요. 지금 즉시 그곳을 빠져나와 생활관이 아닌 위병소 근처 CCTV 사각지대나 식별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기십시오. 절대 들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갑니다. 네? 사령관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내 부하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보고만 받을 순 없지. 이서아는 전화를 끊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옷걸이에 걸린 정모를 집어들고 집무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당번병이 화들짝 놀라 기립했다. 충성, 사령관님 어디 가십니까? 차 대기시켜. 1호차 말고 작전 차량으로. 그리고 수행팀 전원 무장해서 5분 내로 연병장 집합하라고 해. 무장 말씀이십니까? 당번병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첩 사령관이 직접 무장 병력을 이끌고 출동하는 일은 전시가 아니고서야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서아의 눈빛을 본 순간 당번병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다. 저 눈은 707 시절 테러범들을 제압할 때나 보였던 사냥꾼의 눈이었다. 이 시간부로 15기 가벼단 3대대는 적지다. 아군이 아니라 적을 소탕하러 가는 거야. 5분 준다. 늦는 놈은 두고 간다. 이서아의 서슬 퍼런 명령이 복도를 울렸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검은색 밴 세대가 국군 방첩 사령부 정문을 빠져나갔다. 경광등도 사이렌도 켜지 않은 은밀한 기동이었다. 선두 차량 조수석에 앉은 이서아는 태블릿 PC로 15기 가벼단 3대대의 지휘관 정보를 훑어보고 있었다. 화면에 뜬 얼굴. 배가 불룩하게 나오고 기름기가 흐르는 중년 남성. 중령 김태수. 평판 조회를 눌러보니 강압적 지휘, 음주 회식 잦음 같은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붉은색으로 줄줄이 떴다. 진급에 눈이 멀어 부하들을 도구로만 보는 전형적인 똥별의 싹이었다. 사령관님, 도착까지 40분 예상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수행부관 최 대위가 백미러로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30분 안에 끊어. 1분 1초가 급해.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가 인멸되고 있어. 알겠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최 대위가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았다. 차량이 빗길을 미끄러지듯 질주하며 속도계 바늘이 치솟았다. 이서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707 시절에도 쓰레기 같은 놈들은 많았지만 부하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놈은 용서 못해.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 작전 중 전우를 잃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차라리 적탄에 맞아 전사하는 것은 명예롭기라도 했다. 하지만 믿었던 상관의 배신으로 인한 죽음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원한이다. 차량은 서울을 벗어나 포천으로 향하는 국도로 접어들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억울하게 죽은 병사를 위해 대신 울어주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후발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령관님, 정보 분석팀에서 해당 부대 위병소 CCTV를 해킹했습니다. 현재 영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휘 통제 시 불이 꺼져 있고 영내 순찰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뒷산 쪽으로 이동한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역시 뒷산이야. 제보가 정확했어. 이서아는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전팀 주목. 목표는 3대대 뒷산 훈련장 인근 야산이다. 위병소는 무시하고 그대로 돌파한다. 막는 놈이 있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제압해. 발포 허가는 내가 내린다. 그전까진 실탄 사용 금지. 하지만 저항이 심하면 개머리판으로 기절시켜도 좋다. 이상. 수신, 양호. 차량 행렬이 어둠 속의 포식자처럼 빗길을 뚫고 15기 가벼단 위병소 앞으로 들이닥쳤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이 낯선 차량의 등장에 당황하여 수신호로 정지를 명령했다. 정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선두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척하다가
그대로 차단기를 밀어버리고 영내로 진입했다. 쾅! 플라스틱 차단봉이 산산조각 나며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위병소 근무자들이 기겁하며 소총을 들어 올렸지만 이미 차량 세 대는 쏜살같이 연병장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야, 사원실을 보고해. 고수 차량 진입. 뒤늦게 사이렌 소리가 영내에 울려 퍼졌지만 이서아의 목표는 오직 하나, 뒷산이었다. 부대 뒷산 기슭. 비포장도로 끝에 다다르자 전조등 불빛 아래 두 대의 집차가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너머 삽을 든 그림자 서너 개가 빗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멈춰. 이서아의 명령에 차량이 급정거했다. 아직 차가 완전히 멈추지도 않았는데 슬라이딩 도어가 열렸다. 이서아는 권총 홀스터에서 K5 권총을 꺼내 들며 빗속으로 뛰어내렸다. 그녀의 뒤로 완전 무장한 방첩사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야, 빨리 파. 깊게 파라고. 비 때문에 흙이 무너져 내리잖아. 대대장 김태수 중령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는 우비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 옆에서 흑투성이가 된 중위와 부사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땅을 파고 있었다. 구덩이 옆에는 젖은 모포에 쌓인 길쭉한 형태가 놓여 있었다. 이서아는 숨을 죽이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빗소리가 발소리를 감춰주었다. 거리는 불과 10m. 대대장님,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안 돼. 더 깊게 파. 돼짐승이 파헤치면 어쩔 거야? 확실하게 묻어버려야지. 김중령이 직접 삽을 빼앗아 흙을 퍼내려던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차가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김중령과 간부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차량 전조등 불빛을 등지고 선 실루엣. 어깨에 박힌 별 3개가 번개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김중령이 꽥 소리를 질렀다.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듯 했다. 자신의 구역에, 그것도 이런 은밀한 작업 중에 외부인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당황보다 분노가 앞선 모양이었다. 이서아는 천천히 또각또각 군화 소리를 내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빗물이 그녀의 제복을 적셨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육군 규정 위반 군형법 제2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제74조 군무 이탈 그리고 살인 및 사체 유기 미수. 그녀는 죄목을 하나하나 읊조리며 김중령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챙이 긴 정모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에 김중령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뭐야 당신? 별? 3스타? 김중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웬 젊은 여자가 중장 계급장을 달고 나타났으니까. 내 계급이 안 보입니까, 김태수 중령? 아니면 눈이 삐어서 사령관도 못 알아보는 겁니까? 사령관? 설마 방첩사령관? 소문으로만 듣던 그 미친년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서아 중장. 김중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아니. 사령관님께서 여긴 어떻게... 이건 오해입니다. 훈련 중에. 오해? 이서아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진흙 바닥에 뒹굴고 있는 모포를 바라보았다. 부하가 죽었는데 병원 영안실이 아니라 산속 구덩이로 데려오는 게 오해라고. 그게... 김중령이 말을 더듬는 사이 이서아는 손짓으로 요원들에게 명령했다. 시신 확보해. 그리고 여기 있는 놈들 전부 한 놈도 빠짐없이 체포해. 저항하면 쏴도 좋아. 체포?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동기가 육군본부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 감히 날 체포해? 김중령이 발악하며 허리춤에 찬 권총에 손을 가져다 댔다. 하지만 그건 실수였다. 707 출신의 반사신경을 가진 이서아 앞에서 무기를 꺼내려 하다니. 퍽! 순식간이었다. 이서아의 군화발이 김중령의 명치를 정확하게 걷어찼다.
김중령이 비명과 함께 진흙탕에 처박혔다. 이서아는 쓰러진 김중령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들어올렸다.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동기가 6본에 많아? 잘 됐네. 그 동기들까지 싹 다 털어서 옷 벗겨줄 테니까 기대해. 그녀는 김중령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떨고 있는 중위와 부사관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너희들도 똑같은 공범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정상 참작은 해주지. 누가 시켰나? 누가 죽였어? 중위 한 명이 털썩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사령관님, 대대장님이 시켰습니다. 저희는 거역할 수가 없어서 살려주십시오. 상황은 종료되었다. 하지만 이서아의 분노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모포에 쌓인 병사의 시신 앞으로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모포를 걷어내자 앳된 얼굴의 병사가 눈을 뜨지 못한 채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서아는 빗물에 젖은 자신의 제복 상의를 벗어 병사의 시신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병사의 손을 꼭 잡았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많이 추웠지.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걱정 마. 너 이렇게 만든 놈들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씹어먹어 줄 테니까.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이서아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전쟁의 서막이었다. 부패한 군 내부의 적들을 향한 이서아의 처절한 전쟁이 지금 막 시작된 것이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퍼부었다. 질척이는 진흙탕 위로 굵은 빗방울이 튀어오르며 흙탕물을 사방으로 흩뿌렸다. 이서아는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나뒹구는 김태수 중령을 내려다보았다. 진흙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부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방첩사 요원들이 능숙한 솜씨로 김중령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빗소리 사이로 선명하게 들렸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감히 일개 수사관 따위들이 지휘관 몸에 손을 대? 니들 군복 다 벗고 싶어? 김중령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을 비틀었다. 하지만 특수 훈련을 받은 방첩사 요원들의 완력을 당해낼 리 만무했다. 요원 하나가 무릎으로 김중령의 등을 강하게 누르며 제압했다. 시끄러워. 주둥이 닥치지 못해? 이서아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녀는 천천히 김중령의 머리맡으로 걸어갔다. 군화굽이 진흙을 지시기는 소리가 김중령의 귓가에 공포스럽게 울렸다. 요원들 현장 보존 철저히 해. 빗물에 쓸려가기 전에 발자국, 타이어 자국 전부 사진 찍고 3D 스캔 떠. 그리고 저기 멍청하게 서 있는 공범들, 소지품 싹 다 압수해. 특히 휴대전화. 유심칩 씹어먹거나 부수려고 시도하면 그 자리에서 팔목을 부러뜨려도 좋다. 그녀의 명령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넋이 나간 채 서 있던 중위와 부사관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요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개 중에는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리는 하사도 있었다. 사령관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중위가 무릎으로 기어오며 이서아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다. 이서아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 군인이니까 명령에 따랐겠지. 근데 그 명령이 사람을 죽이고 묻으라는 거라면 거부했어야지. 그게 진짜 군인이야. 넌 그냥 살인 방조범이고. 이서아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그때 바닥에 엎드려 있던 김중령이 고개를 쳐들며 악을 썼다. 야, 이서아, 너 진짜 후회하네? 나랑 호용호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야. 지금이라도 이거 풀고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는데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이서아의 눈썹이 꿈틀했다.
인사참모부장. 군내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막강한 권력자. 김중령이 믿고 있던 뒷배가 꽤나 든든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이서아에게는 그저 썩은 동아줄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래? 인사참모부장? 김철우 소장 말하는 건가? 김중령의 눈이 희번덕거렸다. 그래, 김철호 장군님이 내 사촌형님이나 다름없어. 지금 당장 전화해볼까? 어? 이서아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이었다. 전화? 해봐. 어디 한번 해봐. 그녀는 요원에게 눈짓했다. 요원이 김중령의 주머니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꺼내 김중령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잠금을 풀게 했다. 김중령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한참 동안 신호가 갔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새벽 4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김중령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아니, 주무시나 보네? 다시 한 번만. 그만해. 추하다. 이서아가 요원의 손에서 김중령의 휴대전화를 낚아챘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다. 작.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이서아는 그 위를 군화발로 짓밟아 완전히 부숴버렸다. 우직근. 내 폰! 내가 믿던 그 형님도 내가 저지른 짓을 알면 널 손절할걸? 아니, 오히려 내가 입 열까봐 널 죽이고 싶어 하겠지. 이서아는 허리를 숙여 김중령과 눈을 맞췄다. 김태수. 넌 오늘부로 군인이 아니야. 살인자지. 내가 입고 있는 그 군복, 내가 갈갈이 찢어서 불태워줄게. 그리고 남은 인생은 감옥 창살 밖으로 1cm도 못 나가게 만들어주마. 그녀는 요원들에게 손짓했다. 압송해. 사령부 조사실로 직행한다. 다른 부대 헌병대나 검찰 개입 못하게 차단해. 이 새끼 신병은 오로지 방첩사에서만 관리한다. 놓으라고! 이거 불법이야! 내 변호사 불러! 발악하며 끌려가는 김중령의 목소리가 빗속으로 멀어졌다. 이서아는 다시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렸다. 구급대원 복장을 한 방첩사 소속 의무팀이 도착해 조심스럽게 시신을 수습하고 있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병사의 축 늘어진 팔이 빗물에 젖어 창백하게 빛났다. 이서아는 정모를 벗어 가슴에 얹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얼굴을 적셨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죽은 병사에게 예를 표했다. 편히 쉬어라. 억울함은 내가 풀어줄 테니까. 짧은 묵념을 마친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욱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최대위. 네, 사령관님. 부관이 젖은 수첩을 들고 달려왔다. 이 부대 CCTV 서버실, 당직 사관, 그리고 오늘 훈련 참가했던 병사들 전원 격리 조치해. 입단속 시킨다고 협박받았을 거야. 피해자 동기들부터 확보해서 진술받아내. 알겠습니다. 그런데 15기갑여 단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부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단장. 김중령의 직속 상관인 원스타 준장이었다. 제19 감싸기를 하러 오거나 아니면 상황 파악을 위해 달려오는 것이리라. 막아. 네? 여단장인데요? 여단장이 아니라 참모총장이 와도 못 들어오게 해. 현장 훼손 우려가 있으니 방첩 사령관 권한으로 부대 전체를 봉쇄한다고 전해. 꼬우면 나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최 대위는 혀를 내두르며 무전기를 들었다. 역시 독종 이서아였다. 이서아는 다시 자신의 집차에 올랐다. 젖은 군복이 몸에 달라붙어 찝찝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켜고 방첩사 상황실과 연결된 화상 통화를 연결했다.
화면에 상황실장의 얼굴이 떴다. 사령관님,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범 확보했고 시신 수습했습니다. 지금 복귀합니다. 조사실 세팅해 놓으세요. 김태수, 저 인간 아주 탈탈 털어야 하니까 거짓말 탐지기랑 심리 분석관 대기시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육군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참모부장실입니다. 이서아의 인매가 비틀렸다. 김중령이 부르짖던 그 형님 쪽에서 벌써 냄새를 맡은 모양이었다. 빠르네. 벌써 소문이 퍼졌어. 15기갑여단장이 보고를 올린 것 같습니다. 사령관님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여단 예하대대를 급습했다는 사실에 상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사참모부장이 직접 통화를 원합니다. 이서아는 차 창문에 머리를 기대며 잠시 눈을 감았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지금 멈추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그녀는 다시 눈을 번쩍 떴다. 연결하지 마. 이동 중이라 통신 상태 불량하다고 둘러대. 복귀해서 내가 직접 처리한다고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간부 말입니다. 아, 그 친구. 무사히 확보했나? 네, 저희 요원들이 접선해서 안전가옥으로 이동 중입니다.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을 꼭 뵙고 싶어 합니다. 그래. 도착하는 대로 그 친구부터 만나보지. 용기 낸 대가를 치르게 해줘서는 안 되니까. 통신을 종료한 이서아는 창밖을 응시했다. 차창을 때리는 빗줄기가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김태수 중령 하나 잡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인사참모부장 그리고 그 뒤에 얽혀있을 수많은 별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을 덮으려 할 것이다. 군의 명예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대면서. 명예? 웃기지 마. 부하 죽이고 도망가는 게 무슨 명예야. 이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었다. 계급장 떼고 권력 떼고 오직 진실 하나만을 가지고 덤벼야 하는 싸움. 707 시절 적진 한복판에 고립되었을 때보다 더한 고립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억울하게 죽은 20살 청춘이 있었고 그녀를 믿고 제보한 또 다른 청춘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싸울 이유는 충분했다. 차량 행렬이 부대를 빠져나와 빗길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새벽의 여명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이서아의 전쟁은 이제 막 깊은 어둠 속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지하조사실. 밀폐된 공간 특유의 건조하고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한쪽 벽면이 전면 거울로 된 취조실 안 김태수 중령이 수갑을 찬 채 철제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는 젖은 군복을 입은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취조실 문이 열리고 이서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젖은 정복 상의를 벗고 검은색 전술 티셔츠 차림이었다. 드러난 팔 근육이 탄탄하게 잡혀 있었다. 그녀는 손에 두툼한 파일 철을 들고 있었다. 탁! 그녀는 파일 철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리고 맞은편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자, 김태수 씨. 아니, 김태수 미결수라고 불러야 하나? 김중령이 퀭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부대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물 좀 줘. 물? 좋지. 이서아는 옆에 있던 생수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뚜껑을 따서 김중령의 얼굴에 냅다 부어버렸다. 촥! 허, 무슨 짓이야? 정신 차리라고. 지금 내가 물 달라고 응석 부릴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서아는 빈 물병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시작하자. 내가 죽인 병사 이름이 김민우 이병이야.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아주 건강한 청년이었지. 사고 경위부터 읊어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김중령은 입을 다물었다.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갈 셈이었다.
변호사가 올 때까지 혹은 뒷배가 손을 써줄 때까지 입을 열지 않겠다는 심산이었다. 이서아는 그런 김중령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파일철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붙였다. 처참하게 으깨진 김이병의 시신 사진이었다. 안 보이나? 내가 전차로 깔아뭉개고 그것도 모자라 산에 파묻으려 했던 아이야. 이 사진을 보고도 할 말이 없나? 사고였어. 훈련 중에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사고? 그래, 사고일 수 있어. 전차 기동 훈련 중에 사각지대에 있던 병사를 못 보고 칠 수도 있지. 근데 왜 신고 안 했어? 왜 앰뷸런스 안 불렀어? 왜 살아있는 애를 확인 사살하듯이 방치했냐고. 이서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조사실을 울렸다. 부검의 소견이 뭔지 알아? 즉사가 아니었어. 사고 직후에는 살아있었다고. 내가 덮으라고 지시하고 20분 동안 그 아이는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어. 내가 죽인 거야. 내가 그 더러운 진금 욕심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아이를 죽였다고. 이서아는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쾅! 김중령의 어깨가 움찔했다. 인사참모부장 김철우 소장. 그 사람이 너한테 시키든 사고 나면 무조건 덮으라고, 묻어버리라고. 형님은, 아니 장군님은 아무 상관없어. 내 손에서 판단한 거야. 의리 있네. 근데 어쩌냐. 방금 내 부관인 최중희가 진술서 다 썼는데. 사고 직후에 내가 김철우 소장하고 통화했다는 기록이 나왔어. 형님, 큰일 났습니다. 애가 하나 깔렸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했지? 그러자 김 소장이 뭐라고 했지? 야, 이 새끼야. 이번에 진급심사인데 사고 기록 남으면 너 옷 벗어야 해. 알아서 조용히 처리해. 맞지? 김중령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최중희가 배신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서아가 읊는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통화 녹음은 없어도 기지국 위치 추적과 통화 시간,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이면 충분해. 넌 살인죄, 김철우는 살인 교사 및 범인 은닉. 이서아는 의자에서 일어나 김중령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넌 끝났어. 그리고 내가 믿던 그 형님도 내가 반드시 끌어내릴 거야. 내 별 3개를 걸고 맹세하지. 그때 조사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최 대위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이서아에게 쪽지를 건넸다. 쪽지를 읽은 이서아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국방장관 호출. 지금 즉시 국방부로 들어오랍니다. 이서아는 쪽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다. 판이 커지네. 장관까지 나섰어? 그녀는 김중령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기다리고 있어. 장관님 좀 만나고 와서 다시 놀아줄 테니까. 그때까지 그 사진 보면서 기도나 해. 지옥에 갈 준비하라고. 이서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나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거대한 권력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도 국방부 건물의 위용은 거대했다. 하지만 이서아의 눈에는 그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나라를 지키는 요새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짐승들이 웅크리고 있는 소굴처럼 보였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차창을 때리고 있었다. 도착했습니다. 사령관님. 운전병의 목소리에 이서아는 감았던 눈을 떴다. 피로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눈빛만큼은 방금 칼갈이를 마친 날처럼 예리했다. 대기해. 내릴 때 시동 끄지 말고. 그녀는 정모를 고쳐 쓰고 차 문을 열었다. 쏟아지는 빗속으로 검은 우산들이 펴지며 의전병들이 달려왔지만 이서아는 손을 들어 그들을 물렸다. 비를 맞으며 걷고 싶었다. 이 차가운 빗물이 머리를 식혀줄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 장관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이서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흙탕물이 튄 전투화, 아직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 말끔한 정복 차림의 국방부 직원들과는 확연히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부끄럽지 않았다. 진짜 군인의 냄새는 화약과 흙냄새니까.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긴 복도가 나타났다. 장관실 앞에는 이미 낯익은 얼굴 하나가 서성이고 있었다. 육군 소장, 인사참모부장 김철우. 김태수 중령이 체포되던 순간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바로 그 형님이었다. 그는 이서아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이 장군,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새벽부터 이게 무슨 난리야? 김철우 소장은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서아는 멈춰 서서 그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난리가 아니라 작전입니다. 김 장군님. 작전? 일개 여단 예하대대를 사령관이 직접 급습하는 게 작전이야? 이건 월권이야. 지휘체계 무시고. 제 부하가 아니 우리 군의 병사가 억울하게 죽어서 안매장당할 뻔했습니다. 그걸 막는 게 월권입니까? 이서아의 차분한 반문에 김철우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헛기침을 했다. 사고는 안타깝지. 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잖아. 헌병대에 이첩하고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었어. 굳이 이렇게 들쑤셔서 언론에 먹잇감을 던져줘야겠나? 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자네가 책임질 거야? 군의 명예. 지겹도록 듣는 단어였다. 이서아는 헛웃음을 흘렸다. 명예는 감춘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고 그래야 명예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김 장군님. 이서아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 김태수 중령이 사고 직후 장군님께 전화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통화 기록 확보했습니다. 김철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 자네 지금 날 사찰한 건가? 수사입니다. 김태수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리고 장군님은 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이봐. 그때 육중한 장관실 문이 열리며 비서실장이 고개를 내밀었다. 두 분 장관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들어오시죠. 이서아는 김철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싸늘하게 말했다. 들어가시죠. 해명은 제가 아니라 장관님께 하셔야 할 겁니다. 장관실 내부는 적막했다. 넓은 집무실 중앙 소파에 앉아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국방부 장관 박진태가 보였다. 그는 백전노장 출신이었지만 정계에 입문한 뒤로는 군인의 기백보다 정치인의 능구렁이 같은 처세술이 더 몸에 밴 사람이었다. 앉게. 차라도 한 잔 들라고. 박 장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권했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이서아는 젖은 군복인 채로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았다. 김철우 소장은 장관의 눈치를 살피며 맞은편에 앉았다. 보고는 받았네. 15기갑여단 사망사고. 안타까운 일이야. 박 장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운을 뗐다.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살인 은폐 사건입니다. 이서아가 단호하게 정정했다. 박 장관은 곤란하다는 듯 미간을 문질렀다. 이 장군, 자네의 정의감은 높이 사네. 최공칠 시절부터 유명했으니까. 하지만 사령관이 된 지금은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져야지. 박 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다음 달에 국방 예산 심의가 있어. 야당 의원들이 벼르고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군 내부 살인 사건이니 뭐니 터지면 예산 삭감은 불 보듯 뻔해. 그러면 전방에 있는 우리 장병대 보급부터 끊겨. 그걸 원하나? 전형적인 논리였다.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는 것. 이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병사 하나 죽은 것쯤은 덮자는 말씀이십니까? 예산 때문에? 덮자는 게 아니야. 조용히 내부적으로 처리하자는 거지. 김태수 중령은 옷 벗기고 유족들에게는 보상금 두둑히 챙겨주고 국민묘지 안장도 신경 써주고 그러면 모두가 좋지 않나? 김철우 소장이 거들었다. 맞습니다, 장관님. 제가 책임지고 유족들 설득하겠습니다. 이 장군만 협조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서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역겨운 대화를 들어줄 인내심이 바닥났다. 모두가 좋다니요. 죽은 김민우 이병은요? 억울하게 죽은 그 아이는 누가 대변합니까? 보상금 몇 푼 쥐어주면 갈기갈기 찢긴 몸이 다시 붙습니까? 이 장군, 앉아. 장관님 앞이야. 김철우가 소리쳤지만 이서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 장관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방첩사령관입니다. 군 내부의 적을 잡는 게 제 임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은 북한군이 아닙니다. 부하를 죽이고 그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군인들, 그들이 바로 적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김철우를 스치고 다시 박 장관에게 고정되었다. 김태수 중령 신병 인도는 거부합니다. 방첩사에서 끝까지 수사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든 계급장 떼고 똑같이 수갑 채우겠습니다. 박 장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자네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건가? 인사권자가 누구인지 잊었나? 협박이 아니라 보고입니다. 그리고 제 인사권자는 장관님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전 국민의 세금으로 밥 먹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서아는 경례를 붙였다. 충성. 나가보겠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나가려던 찰나 주머니 속의 진동이 짧고 강하게 울렸다. 긴급 호출. 일반적인 호출이 아니었다. 작전 중인 요원이 위험에 처했을 때만 울리는 코드 레드였다. 그녀는 문을 열다 말고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었다. 코드레드. 전정가옥 습격 확인. 적 다수. 제보자. 위험. 이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철우 소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짐짓 모른 척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개자식들이 벌써 손을 썼어?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할 때였다. 이서아는 장관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복도를 달리는 그녀의 뒤로 박 장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경기도 가평 산중턱에 위치한 방첩사 안전가옥. 민가와 떨어져 있어 보안이 용이하다고 판단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고요하던 숲속 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밟아. 더 빨리. 조수석에 앉은 이서아가 소리쳤다. 빗길을 달리는 작전 차량의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국방부에서 가평까지 헬기를 띄우려 했으나 악천후로 이륙이 불가했다. 결국 육로로 이동해야 했다. 사령관님, 현장 요원 보고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괴한 5명 이상이 가옥을 포위하고 진입을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요원 2명은 이미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아직 가옥 안 패닝룸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뚫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김철우 소장이 사설 용역 깡패나 심부름센터 직원들을 고용한 것이 분명했다. 군 병력을 움직이면 기록이 남으니 더러운 일을 처리해줄 하이에나들을 푼 것이다. 버텨라. 제발 조금만 버텨. 차량이 비포장 산길로 접어들자 덜컹거림이 심해졌다. 멀리 숲 사이로 안전 가옥의 불빛이 보였다. 그리고 빗속에서 번쩍이는 총구의 불꽃이 보였다. 총격전이었다. 세워. 차가 멈추기도 전에 이서아는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소음기가 장착된 K5 권총과 전술 단검이 들려 있었다. 지원 병력 올 때까지 입구 봉쇄해. 난 뒤로 들어간다. 사령관님, 위험합니다. 혼자서는.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서아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707 시절 수없이 훈련했던 산악 침투. 빗물에 젖은 흙바닥도 가시덤불도 그녀의 속도를 늦출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숲을 가로질러 가옥 뒤편으로 접근했다. 가옥 뒷문 쪽 검은 우비를 입고 쇠지렛대를 든 거구의 사내 2명이 문을 뜯어내려 하고 있었다. 야, 빨리 좀 해.
짭새들 오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아씨, 문짝이 뭐 이리 튼튼해. 이서아는 숨을 고르며 그들의 등 뒤로 다가갔다. 발소리는 빗소리에 완벽하게 묻혔다. 거리 3미터.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타닷.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이서아가 왼쪽 사내의 오금을 걷어찼다. 사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 이서아의 손에 들린 권총 손잡이가 사내의 후두부를 강타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가 힘없이 쓰러졌다. 옆에 있던 다른 사내가 놀라 뒤를 돌아보며 쇠지렛대를 휘둘렀다. 뭐야, 이녀는? 뿡! 쇠지렛대가 이서아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살벌한 바람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하지만 이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체를 숙여 공격을 피했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발이 사내의 명치를 파고들었다. 컥. 숨이 턱 막힌 사내가 뒷걸음질 쳤다. 이서아는 틈을 주지 않고 회전하며 발 뒤꿈치로 사내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707 특공 무술의 정수 뒤돌려차기였다.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기절해버렸다. 처리 완료. 소요 시간 5초. 이서아는 쓰러진 사내들을 넘어 뒷문을 향해 신호를 보냈다. 방첩 사령관이다. 문 열어.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안쪽에서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문이 열리자 피를 흘리며 주저앉아 있던 요원 한 명이 보였다. 사령관님, 제보자는 안쪽 방에 놈들이 정문 쪽 창문을 깨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지혈하고 있어. 나머진 내가 처리한다. 이서아는 거실로 진입했다. 유리창이 깨져 비가 들이치고 있었고 깨진 창틈으로 사내 3명이 막 넘어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회칼이 들려 있었다. 뭐야? 웬 계집애가? 선두에 선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가 이서아를 보고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이서아의 어깨에 있는 별 3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눈치였다. 그저 곱상한 여자가 서 있으니 만만하게 보였으리라. 야,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넌 뭐야? 여기서 일하는 년이야? 이서아는 권총을 허리춤에 집어넣었다. 좁은 실내에서 그리고 민간인 범죄자들을 상대로 총을 쏘면 나중에 시끄러워진다. 맨몸으로도 충분했다. 아니, 오히려 맨몸으로 짓밟아줘야 분이 풀릴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다. 나, 청소부다. 너희 같은 쓰레기 치우러 온. 2년이 돌았나? 잡아! 칼자국 사내가 회칼을 역수로 쥐고 달려들었다. 살기를 띤 공격이었다. 이서아는 달려오는 사내의 팔목을 낚아채며 그대로 몸을 비틀었다. 우두둑. 아! 팔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서아는 비명을 지르는 사내의 팔을 꺾은 채로 그를 방패막이 삼아 뒤따라오던 놈들을 밀어붙였다. 비키라고! 뒤따라오던 놈들이 주춤하는 사이 이서아는 칼자국 사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야구 방망이를 든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주먹이 놈의 턱에 꽂혔다. 퍽! 고개가 젖혀지며 이빨이 튀어나갔다. 이서아는 연이어 놈의 복부에 니킥을 꽂아 넣었다. 단 1분. 거실에 서 있는 사람은 이서아 혼자뿐이었다. 바닥에는 5명의 사내들이 팔다리가 꺾이거나 기절한 채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이서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방 안 상황은? 그녀는 제보자가 숨어있는 패닝룸으로 다가갔다. 두꺼운 철제 문을 두드렸다. 나와요. 이제 안전합니다. 철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 안에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간부 한 명이 떨고 있었다. 김태수 중령의 부대에서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제보자였다. 간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과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이서아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피와 땀 그리고 빗물에 젖은 그녀의 모습은 전쟁의 여신 발키리와 같았다. 사령관님. 간부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다.
이서아는 재빨리 다가가 간부의 어깨를 부축했다. 괜찮나? 다친 데는 없어.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간부의 시선이 피를 흘리는 요원들과 바닥에 쓰러진 깡패들에게 향했다. 죄책감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이서아는 간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고개 들어. 내 잘못이 아니야. 진실을 말한 건 용기였어. 그 용기 때문에 이 쓰레기들이 겁먹고 덤빈 거야. 그녀는 간부의 어깨를 꽉 쥐어주었다. 내가 약속했지? 너 건드리는 놈들 가만 안 둔다고. 이제부터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저승사자가 와도 못 데려가게 해줄 테니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뒤늦게 도착한 경찰과 방첩사 지원 병력의 차량 소리였다. 이서아는 쓰러진 깡패들 중 리더로 보이는 칼자국 사내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놈은 의식이 반쯤 날아간 상태였다. 누구야? 누가 시켰어? 몰라. 그냥 돈 준다고 해서. 똑바로 말해. 여기서 팔 하나 더 부러지고 싶지 않으면. 이서아의 살벌한 눈빛의 사내는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김 실장이라고. 양복 입은 사람이. 김 실장. 김철우 소장의 수행 비서관이었다. 꼬리가 잡혔다. 이서아는 사내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일어섰다. 창밖으로 비치는 여명이 숲을 밝히고 있었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지만 이서아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국방부 장관과의 담판은 결렬되었고 적들은 물리적인 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제 법과 절차만 따지다가는 제보자는커녕 자신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좋아. 막가파로 나오시겠다 이거지? 이서아는 주머니에서 부서진 김태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조사실에서 미리 확보해둔 것이었다. 그녀는 지원 병력에게 인계되는 제보자의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이 판을 뒤집으려면 더 큰 불을 질러야 한다. 군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밖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직접 심판하게 만들어야 한다. 최대위. 네, 사령관님. 부상당한 팔을 붕대로 감은 최대위가 다가왔다. 기자들 불러. 아는 기자들, 특히 국방부 출입 기자단 말고 사회부 쪽 독종들로만. 기자회견 말씀이십니까? 국방부 승인 없이 하면 징계감입니다. 이서아가 피 묻은 입가를 닦으며 씩 웃었다. 징계? 까짓것 받지 뭐. 대신 저놈들은 감옥 보낼 거야. 내일 아침 9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준비나 하라고 해. 그녀의 눈이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늑대 소굴에 제 발로 들어간 양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 양이 늑대를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음을 저들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오전 9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대한민국 언론의 눈과 귀가 이곳으로 쏠렸다. 국군방첩사령관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전례 없는 타이틀 때문이었다.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하지 않은 사령관 단독의 돌발 행동이었다.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실내를 하얗게 밝혔다. 웅성거리는 소음은 거대한 파도 소리 같았다. 진짜 사령관이 직접 나온다고? 이거 쿠데타 아니야? 국방부에서 난리 났대. 지금 헌병대 보내서 막으려 한다는 소문도 있어. 기자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회견장 문이 열렸다. 순식간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이서아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어젯밤의 흑투성이 전투복 대신 티끌 하나 없는 정복 차림이었다.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과 약장이 조명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어깨 위 별 3개가 주는 위압감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꺼내지 않았다. 원고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이미 피 끓는 진실이 새겨져 있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이서아입니다.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저는 오늘 한 군인의 죽음과 그 죽음을 덮으려는 추악한 음모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기관총 사격음처럼 쏟아졌다. 어제 새벽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에서 21살의 청년이 암매장될 뻔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우 이병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자랑스러운 대안의 아들입니다. 이서아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장내를 둘러보았다. 김이병은 훈련 도중 지휘관의 무리한 기동 명령으로 전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현장에 있던 대대장 김태수 중령은 아이를 살리는 대신 자신의 진급을 위해 아이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내에서 경악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다. 아직 숨이 붙어있던 김이병을 방치하고 20분간 고통 속에 죽게 내버려 둔 뒤 야산의 구덩이를 파고 묻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번쩍 들고 소리쳤다. 사령관님, 그게 사실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국방부에서는 훈련 중 단순 심정지 사망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서아는 단상 옆에 설치된 스크린을 가리켰다. 보십시오. 스크린에 어젯밤 방첩사 요원들이 촬영한 현장 사진과 영상이 띄워졌다. 빗속에서 삽을 들고 서 있는 김태수 중령, 흑투성이가 된 채 웅크리고 있던 공범들, 그리고 모포에 쌓여있던 김이병의 시신 사진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충격적인 영상에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배후 세력의 통화 녹취록과 문자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이서아의 폭탄 발언은 멈추지 않았다. 김태수 중령은 사고 직후 자신의 직속 상관이 아닌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김철우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우 소장은 진급에 방해되니 덮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사실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나 장관은 국방 예산 삭감과 군의 명예를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내부적으로 무마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국방부 장관과 인사참모부장의 실명이 거론되자 기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사를 송고하느라 바빴다. 사령관님,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항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서아는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마치 그 너머에 있을 박진태 장관과 김철우 소장을 노려보듯이 책임지겠습니다. 제 군복을 벗는 한이 있어도 제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이 진실은 덮을 수 없습니다. 군의 명예는 진실을 밝히고 썩은 환부를 도려낼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어 보였다. 이 안에는 김태수 중령의 자백 영상과 김철우 소장과의 커넥션을 입증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이 모든 자료를 검찰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군 검찰과 헌병대는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있기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 회견장 뒤편 문이 쾅 열리며 헌병대 병력 수십 명이 들이닥쳤다. 중지! 기자회견 중지해! 헌병대장이 호루라기를 불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다. 방송사 카메라들이 그 장면을 생중계로 송출하고 있었다. 이서아 중장, 당신을 군사기밀 누설 및 군영법 위반, 상관 모욕죄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들이 이서아를 포위했다. 하지만 이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은 채 마지막으로 외쳤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저들이 어떻게 진실을 짓밟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김민우 이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헌병들이 이서아의 팔을 잡고 마이크를 뺏었다. 회견장은 고성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서아는 저항하지 않고 당당하게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패배자가 아닌 개선장군처럼 당당했다. 이 모든 상황은 전국의 TV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대한민국이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국방부 지하 벙커 특별조사실. 이곳은 방첩사가 아닌 헌병대 관할 구역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형광등 불빛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이서아는 차가운 철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정복 상의는 벗겨졌고 계급장도 압수당한 상태였다. 맞은편에는 김철우 소장이 비열한 미소를 띠며 앉아 있었다. 대단해. 아주 대단하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으니까 속이 시원하신가? 김철우가 혀를 찼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서아의 대답은 간결했다. 국민? 개돼지들이 뭘 알아? 네가 뿌린 그 USB 가짜뉴스라고 반박 보도자를 뿌리면 그만이야. 언론사 데스크대? 이미 장관님이 다 손 써놨어. 네가 영웅이 될 것 같지? 천만에. 넌 이제부터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야. 김철우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다. 이거 봐. 네가 707 시절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야. 넌 그동안 환청과 망상에 시달려왔고 이번 사건도 네 망상이 만들어낸 소동으로 결론날 거야. 김태수 중역? 강압수사에 못 이겨 허위자백한 피해자가 될 거고. 조작된 진료 기록이었다. 있지도 않은 병력을 만들어내어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매도하려는 수작이었다. 이서아는 서류를 훑어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소설을 쓰시네요. 재미없게. 입 박쳐! 김철우가 책상을 쾅 내리쳤다. 넌 끝났어. 지금 이 시각부로 파면이야. 군사재판에 넘겨져서 남은 인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아, 그리고 네가 숨겨둔 그 제보자 쥐새끼.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까? 이서아의 눈빛이 순간 서늘해졌다. 그 제보자 건드리면 당신들 다 죽어. 협박은 힘 있는 놈이 하는 거야. 넌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라고. 김철우는 낄낄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반성문이나 쓰고 있어. 재판 시작되면 변호사 얼굴이나 보게 해줄 테니까. 김철우가 나가고 철문이 굳게 닫혔다. 이서아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다. 그들은 권력과 언론을 이용해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제보자를 찾아내 제거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이서아에게도 계획은 있었다. 그녀는 책상 밑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붙어있는 작은 도청 장치를 손으로 더듬었다. 그녀가 들어오기 전 미리 심어둔 것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헌병들에게 끌려오면서 몰래 붙여둔 초소형 발신기였다. 이 발신기는 지금 이 방 안의 대화를 외부로 송출하고 있지 않았다. 단지 특정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준비해. 사냥을 시작한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 허름한 PC방. 구석진 자리에 모자를 눌러 쓴 건장한 남성 3명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흐르고 있었고 한쪽에는 지도가 띄워져 있었다. 이들은 이서아가 707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팀원들이었다. 전역 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서아의 호출 하나에 만사제치고 달려온 그림자 부대였다. 팀장격인 예비역 대위, 코드명 불곰이 화면을 보며 말했다. 신호 떴다. 대장님이 국방부 지하 3구역에 억류 중이야. 옆에 있던 날렵한 인상의 남자, 코드명 살쾡이가 껌을 씹으며 물었다. 어떻게 할까? 바로 치고 들어가? 아니. 대장님 명령은 대기가 아니었어. 파격이었지. 목표는 대장님 구출이 아니라 적의 심장을 찌르는 거야. 불곰은 지도를 확대했다. 경기도 양평의 한 별장. 겉보기엔 평범한 호화주택이었지만 그곳은 김철우 소장이 관리하는 비밀 금고이자 그들의 불법 자금이 세탁되는 세탁소였다. 대장님이 던진 미끼를 놈들이 물었어. 지금 놈들의 시선은 전부 국방부 지하랑 제보자한테 쏠려 있어. 그 틈에 우리는 여기에 턴다. 빈집털이네? 재밌겠는데 장비 챙겨.
오늘 밤 대한민국 육군 소장의 비밀 별장이 어떻게 불타는지 보여주자고. 이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눈빛은 현역 시절보다 더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다. 한편 제보자를 태운 호송 차량이 모처의 안전 가옥으로 이동 중이었다. 운전은 방첩사 최 대위가 맡고 있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수상한 검은 세단 2대를 발견했다. 붙었어. 놈들 사냥개들이야. 최 대위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전 팀원 전투 준비. 제보자 보호가 최우선이다. 검은 세단이 호송 차량의 옆을 들이받았다. 쾅!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며 김일병이 비명을 질렀다. 으아! 고개 숙여. 최 대위가 핸들을 꺾으며 놈들의 차량을 밀어붙였다. 도로 위에서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놈들의 차량 창문이 열리고 총구가 나왔다. 놈들은 대놓고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타탕! 탕! 호송 차량의 뒷유리가 박살났다. 미친 새끼들 심해 한복판에서 총질을 해? 최 대위는 권총을 꺼내 응사하며 엑셀을 밟았다. 하지만 앞쪽에서 또 다른 트럭 한 대가 길을 막아섰다. 포위되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최 대위는 이를 악물고 차를 급정거시켰다. 그리고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내려! 엄폐해! 그는 제보자를 끌어내려 가드레일 뒤로 몸을 숨겼다. 놈들의 차량에서 덩치 큰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도끼가 들려 있었다.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다. 최 대위와 요원 2명이 권총으로 견제했지만 탄알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총알 떨어지면 밟아버려. 사내들이 거리를 좁혀왔다. 최 대위는 제보자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걱정 마. 내 시체를 넘기 전엔 너한테 손도 못 대.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굉음이 들려왔다. 부아앙.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도로를 역주행해 달려오고 있었다. 헬멧을 쓴 라이더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놈들의 무리 한가운데로 돌진했다. 콰당탕. 사내들 서너 명이 오토바이에 치여 나뒹굴었다. 라이더는 공중으로 몸을 날려 착지함과 동시에 등 뒤에서 샷건을 꺼내 들었다. 철컥. 쾅. 굉음과 함께 선두에 있던 사내의 다리가 피투성이가 되었다. 누구야? 라이더가 헬멧을 벗었다. 짧게 자른 머리, 한쪽 눈에 긴 흉터. 그는 이서아의 707 시절 부사수였던 전설의 저격수 예비역 중사 강민이었다. 청소하러 왔다. 쓰레기들아. 강민이 씩 웃으며 샷건을 다시 장전했다. 철컥. 사냥개들이 꼬리를 말고 도망칠 차례였다. 그날 밤 국방부 지하조사실. 자정이 넘은 시각 이서아는 여전히 갇혀 있었다.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고문 아닌 고문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명상하듯 눈을 감고 있었다. 갑자기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가 나갔다. 조사실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비상등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완전한 정전이었다.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연이어 들려왔다. 누구? 비상, 침입자. 으아! 단말마의 비명들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철문이 기이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손전등을 비췄다. 눈부신 불빛 뒤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대장님, 마중 나왔습니다. 코드명 불곰이었다. 그의 뒤로 살쾡이가 헌병대원들의 카드키 뭉치를 흔들며 서 있었다. 늦었어. 5분 초과야. 이서아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쓰레기가 좀 많아서 치우느라 늦었습니다. 불곰이 이서아에게 건네준 것은 쇼핑백이었다. 그 안에는 사복과 위조 신분증, 그리고 그녀가 애용하던 글록 권총이 들어있었다. 상황은? 이서아는 옷을 갈아입으며 물었다. 테데이 쪽은 강민이가 합류해서 정리했습니다. 제보자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양평 별장. 거긴 지금쯤 불바다가 됐을 겁니다. 놈들의 비밀 장부랑 하드디스크는 싹 다 챙겼고 잘했어. 이서아는 재킷을 걸치며 탄창을 확인했다. 이제 우린 공식적으로 수배자야. 갈 곳은 없어. 하지만 할 일은 남았지.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팀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 보았다. 김철우 소장, 그리고 박진태 장관. 그 윗선까지. 뿌리째 뽑아버린다. 놈들이 우리를 사냥개라고 불렀나? 이서아가 총을 장전하며 차갑게 뇌까렸다. 철컥. 미친 개한테 물리면 약도 없다는 걸 보여주자고. 일행은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국방부 건물을 빠져나갔다. 보안 시스템은 이미 살쾡이가 해킹하여 먹통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그들은 유령처럼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질 것이다. 국방부 지하에서 방첩 사령관이 탈출했고 인사참모부장의 별장이 의문의 화재로 전소되었으며 그곳에서 발견된 엄청난 양의 뇌물 장부가 인터넷에 유포되기 시작했다는 뉴스로.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계급장도 법도 없는 야생의 세계. 그곳에서 이서아는 가장 강력한 포식자로 군림할 준비를 마쳤다. 서울 외곽 폐쇄된 물류 창고.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임시작전 기지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팀원인 살쾡이가 양평 별장에서 털어온 하드디스크의 암호를 해독하느라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다. 이서아는 낡은 소파에 앉아 탄창에 실탄을 하나씩 채워넣고 있었다. 철컥 철컥. 규칙적인 금속음이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차분했다. 뚫렸습니다. 대장님, 이거 보십시오. 살쾡이의 외침에 이서아와 불곰, 강민이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다. 화면에 뜬 것은 엑셀 파일과 기밀 문서들이었다. 이거 단순한 뇌물장부가 아닙니다. 차기 주력전차 파워팩 도입 사업 관련 내부 문건입니다. 살쾡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김태수 중령 부대에서 운용하던 전차 엔진 결함이 있었던 겁니다. 국방부 장관 박진태가 특정 방산업체로부터 수천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불량 엔진을 납품하게 해줬습니다. 김민우 이병은 운전비 수구로 죽은 게 아닙니다. 기동 중에 엔진이 역류하면서 제동장치가 먹통이 된 겁니다. 이서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 21살 병사의 죽음은 저 위에서 오가는 검은 돈다발에 비하면 소수점 이하의 오차 정도로 취급된 것이다. 그래서 덮으려고 했군. 김민우 이병 사망 원인이 기체 결함으로 밝혀지면 수조 원짜리 사업이 날아가고 자기들 목도 날아갈 테니까. 이서아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창고 한쪽에 켜둔 TV 뉴스 속보가 화면을 채웠다. 긴급 뉴스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탈주한 이서아 전 방첩 사령관을 국가 전복을 꾀하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사살 명령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화면에는 박진태 장관이 비통한 표정으로 브리핑하는 모습이 나왔다. 국민 여러분, 이서아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혐의가 포착되어 내사를 받던 중 도주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증거는 모두 조작된 것이며 우리 군을 분열시키려는 적의 공작입니다. 발견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간첩이라니.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군인에게 씌울 수 있는 가장 더러운 누명이었다. 옆에 있던 강민이 샷건을 손질하며 비웃었다. 와, 스토리텔링 죽이네. 우리 대장님을 한순간에 빨갱이로 만들어? 불곰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이서아를 보았다. 대장님, 이렇게 되면 여론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증거를 올려도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물타기 할 겁니다. 이서아는 TV 화면 속 박 장관의 얼굴을 쏘아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인터넷은 안 돼. 놈들이 서버를 차단하거나 삭제할 거야.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그녀는 지도를 펼쳤다. 서울 상암동. 거대한 방송사들이 밀집해 있는 미디어의 심장부. 오늘 밤 9시 뉴스.
생방송 도중에 저들이 비리 문건을 직접 읽게 만들 거야. 방송국을 점거하자는 말씀입니까? 거긴 지금 경찰 특공대가 깔려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유령들이 어떻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지 보여주자고. 이서아의 눈빛은 이미 전장에 나가 있었다. 서울 상암동 YBC 방송국. 대한민국 최대 시청률을 자랑하는 메인 뉴스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다. 방송국 주변은 이미 장갑차와 무장 경찰들로 요새화되어 있었다. 이서아가 나타날 것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중요 시설 경계 태세가 격상되었기 때문이었다. 방송국 지하 주차장으로 청소 용역 트럭 한 대가 들어섰다. 검문 검색을 하던 경찰이 트럭을 세웠다. 정지.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늑수그레한 노인이 창문을 내렸다. 특수분장을 한 불곰이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오늘따라 쓰레기차가 늦게 와서. 경찰이 트럭 짐칸을 열어보았다.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봉투들이 가득했다. 경찰은 코를 막으며 손을 저었다. 빨리 통과하세요. 트럭이 지하 3층 하역장으로 들어갔다. 구석진 곳에 차를 세우자마자 쓰레기 봉투들 사이에서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 넷이 튀어나왔다. 이서아와 팀원들이었다. 목표는 19층주 조정실이다. 살쾡이는 서버실로 가서 송출 신호 가로채. 강민은 옥상 확보하고 퇴로 열어. 불곰은 로비에서 시선 끌어. 라저. 팀원들이 산계했다. 이서아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와이어를 타고 19층까지 단숨에 고속으로 올라갔다. 19층 복도. 경비원 2명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이서아는 천장 환풍구 뚜껑을 열고 소리 없이 바닥으로 착지했다. 탁! 인기척을 느낀 경비원이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이서아의 수도가 목덜미를 강타했다. 2명이 순식간에 기절했다. 이서아는 그들을 비상계단으로 옮기고 주 조정실 문 앞에 섰다. 카드키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총이 있었다. 탕! 소음기를 장착한 권총이 도어락을 파괴했다. 이서아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생방송 준비로 분주하던 PD와 기술 스태프들이 비명을 질렀다. 뭐야? 모두 손머리 위로. 움직이면 쏜다. 이서아의 서늘한 목소리에 스태프들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메인 송출 마이크 앞에 섰다. 살쾡이 신호 연결됐나? 인이어 이어폰으로 살쾡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결됐습니다. 10초 뒤 전국 동시 송출됩니다. 그런데 놈들이 눈치챘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진입 중입니다. 그 순간 조정실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최루탄이 날아들었다. 퍼앙! 매운 연기가 조정실을 뒤덮었다. 사격 개시, 사격 개시. 방독면을 쓴 경찰 특공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창문으로 진입했다. 복도 쪽 문도 폭파되며 무장 병력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서아는 숨을 참으며 책상 뒤로 몸을 날렸다. 두두두두. 책상이 벌집이 되었다. 방송 내보내. 무조건 내보내야 해. 이서아는 권총을 들어 응사하며 소리쳤다. 그녀는 불리한 위치였지만 707 시절 익힌 감각으로 연기 속에서 적들의 움직임을 읽어냈다. 탕! 탕! 그녀의 총알이 특공대원들의 어깨와 다리를 정확하게 노렸다. 사살이 목적이 아니었다. 무력화가 목적이었다. 그 사이 방송국 대형 스크린과 전국의 TV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이서아가 준비한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다. 박진태 장관이 방산업체 사장과 웃으며 돈 가방을 건네받는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국민들이 경악하는 사이 조정실 안은 전쟁터였다. 이서아는 탄창을 갈아 끼울 틈도 없이 육탄전을 벌여야 했다. 달려드는 특공대원의 소총을 낚아채 개머리판으로 턱을 가격하고 뒤에서 덮치는 놈을 업어치기로 매다 꽂았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잡아! 팔다리를 쏴서라도 잡아!
특공대 팀장의 고함 소리와 함께 총탄 한 발이 이서아의 왼쪽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쓰러질 수 없었다. 영상은 아직 절반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때 천장의 스피커가 터지며 굉음이 울렸다. 쾅! 옥상에서 대기하던 강민이 환풍구를 통해 섬광탄을 떨어뜨린 것이었다. 회장님, 지금입니다. 옥상으로. 눈을 뜰 수 없는 빛이 번쩍이는 틈을 타 이서아는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허리에 감아둔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그녀의 몸을 옥상으로 끌어올렸다. 유리 파편과 함께 허공으로 솟구치는 그녀의 뒤로 허총질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다. 옥상에 올라온 이서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옆구리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불곰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헬기 한 대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다. 경찰 헬기가 아니었다. 군용 공격 헬기였다. 놈들은 정말로 그녀를 죽일 작정이었다. 미친. 코브라 헬기를 띄웠어? 살쾡이가 욕설을 내뱉었다. 뛰어. 이서아가 옆 건물을 가리켰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는 5m. 높이는 20층. 미친 짓이었지만 그곳에 머물면 헬기의 기관포에 벌집이 될 뿐이었다. 하나, 둘, 셋. 4명의 그림자가 밤하늘을 날았다. 투두두두두. 헬기의 발칸포가 그들이 서 있던 옥상 바닥을 드르륵 갈아엎었다. 간발의 차이였다. 반대편 건물 옥상에 구르듯 착지한 그들은 멈추지 않고 비상구로 달렸다. 도시는 그들이 쏘아 올린 진실의 불꽃으로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새벽 3시.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 빈집. 이서아는 입에 수건을 물고 신음하고 있었다. 의무부사관 출신인 불곰이 그녀의 옆구리 상처를 봉합하고 있었다. 마취제도 없이 생사를 꿰매는 고통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다 됐습니다. 다행히 관통상은 아닙니다만 당분간 벽한 움직임은 무리입니다. 불곰이 붕대를 감으며 말했다. 이서아는 수건을 뱉어내고 물을 들이켰다. 뉴스는 난리 났습니다. 우리 같은 영상 때문에 국방부 홈페이지는 마비됐고 광화문에 촛불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살쾡이가 태블릿 PC를 보여주었다. 박진태 장관이 계엄령 선포를 검토 중이랍니다. 폭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서울 시내에 진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친놈. 자기 비리 덮으려고 나라를 엎어. 이서아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도망 다니며 폭로전을 하는 단계는 지났다. 놈의 목을 치지 않으면 죄 없는 시민들이 군화발에 짓밟힐 판이었다. 박진태, 지금 어디 있어? 청와대 인근 안가에 숨어 있다가 오늘 아침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한미연합 방위 포럼에 참석한답니다. 미군 사령관들도 오는 자리라 취소할 수 없었나 봅니다.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오히려 잘 됐어. 이서아는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났다. 거기가 놈의 무덤이 될 거야. 네? 하지만 거긴 경호가 철통 같습니다. 미군 헌병에 우리 군 특수전 사령부까지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 넷으로는 자살 행위입니다. 강민이 말렸지만 이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린 넷이 아니야.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예전에 쓰던 대포폰이 아닌 707 시절 팀장으로 있을 때 쓰던 비상 연락망이었다. 내가 키운 아이들 아직 군복 입고 있어. 그들도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야. 진실을 봤다면 움직일 거야. 그녀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내용은 단 한 줄. 명예를 선택하라. 0800 국방 컨벤션 아침 8시 국방 컨벤션 센터 행사장은 엄숙한 분위기였다. 박진태 장관은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뻔뻔할 정도로 당당했다. 우리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불순 세력의 선동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객석에는 미군 장성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앉아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때 행사장 정문이 스르르 열렸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멈칫했다. 이서하였다. 그녀는 피 묻은 붕대를 감은 채 정복이 아닌 검은 전술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수십 명의 무장 군인들이 따라 들어왔다. 그들은 이서하를 체포하러 온 병력이 아니었다. 707 특임대, 특전사, 방첩사 소속의 젊은 장교와 부사관들. 이서하의 문자를 받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채 진짜 지휘관을 따르기로 결심한 진짜 군인들이었다. 저거 막아. 당장 사살해. 박 장관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단상을 지키던 경호원들조차 총을 들지 못했다. 이서하 뒤에 선 군인들의 눈빛이 너무나 결연했기 때문이었다. 이서하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뚜벅뚜벅 단상으로 걸어갔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단상 바로 아래 멈춰 섰다. 그리고 박진태 장관을 올려다보았다. 박진태, 너를 군형법상 내란죄, 수뢰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미친년, 네가 뭔데 날 체포해? 난 장관이야. 박 장관이 발악하며 마이크를 집어 던지려 했다. 난 대한민국 국군방첩사령관이다. 이서하의 목소리가 행사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너 같은 장사치들의 사병이 아니다. 그녀는 뒤에 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끌어내. 충성! 우렁찬 복창 소리와 함께 707 대원들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미군 사령관님, 도와주십시오. 박 장관이 추악에 매달렸지만 미군 사령관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미 그들도 박 장관의 비리 영상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들에게 그는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었다. 이서하는 끌려 내려오는 박 장관의 눈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달린 국방부 장관 배지를 거칠게 뜯어냈다. 투둑. 넌 이 배지를 달 자격이 없어. 그녀는 배지를 바닥에 던지고 군화발로 밟아 으깨버렸다. 행사장 밖에서는 시민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긴 어둠이 걷히고 창문 밖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이서하는 뒤를 돌아보았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팀원들, 그리고 그녀를 믿고 따라준 후배들이 서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작전 종료. 복귀한다. 그녀의 마지막 명령에 행사장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이서하는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나갔다. 비틀거렸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 걸음으로. 서울 서초동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방청석은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과 기자들로 입추에 여지없이 꽉 차 있었다. 법정 밖에는 이서하를 지지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 대신 태극기를 흔들며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3명의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수의를 입은 전 국방부 장관 박진태, 전 인사참모부장 김철우, 그리고 사건의 발단이 된 전 대대장 김태수. 한때 별과 권력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호령하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초라한 노인과 겁쟁이 범죄자에 불과했다. 반대편 피고인석에는 이서하가 앉아 있었다. 그녀 역시 군형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표정은 평온했다. 그녀의 뒤에는 불곰, 강민, 살쾡이 등 그녀와 함께했던 팀원들이 든든하게 배석해 있었다. 재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김태수, 부하의 생명을 경시하고 살인을 은폐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사체 유기까지 시도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에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김태수가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했다. 피고인 김철우. 장성으로서 사건을 엄정히 조사해야 함에도 사적인 인연과 진급을 위해 범죄를 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김철우는 억울하다는 듯 입을 벙긋거렸지만 변호인이 그의 팔을 잡아 끌어 말렸다. 피고인 박진태. 법방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방산비리를 주도하고 이를 덮기 위해 계엄령 선포라는 내란 음모까지 꾸몄다.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 안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박진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휘청거렸다. 그는 끌려나가면서 이서아를 향해 악을 썼다. 이거 다 조작이야. 역사가 날 평가할 거야. 이서아, 네가 승리한 것 같으냐? 이서아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패배자의 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었다. 이제 마지막 순서 이서아에 대한 선고만이 남았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이서아를 바라보았다. 피고인 이서아. 피고인은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무력을 동원해 상관을 체포하는 등 군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재판장은 말을 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의 영달이 아닌 억울하게 죽은 두아의 명예를 회복하고 군 내부의 거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더 큰 국가적 혼란과 비리가 지속되었을 것임이 인정된다. 재판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법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군인을 법의 잣대로만 처벌할 수는 없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이서아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한다. 탕, 탕, 탕. 판사봉 소리와 함께 법정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 소리로 뒤덮였다. 방청석의 시민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그리고 뒤에 앉은 시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취재진이 그녀를 에워쌌다. 사령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으로 복귀하실 겁니까? 정치권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는데요. 이서아는 마이크 앞에 섰다.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다. 저는 오늘부로 군복을 벗습니다. 일순간 장내가 술렁거렸다. 비록 정의를 위한 행동이었으나 저는 명령 체계를 어기고 군의 기강을 흔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지휘관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만지작거렸다. 진짜 군인은 계급장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신념, 전우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리. 그것이 군인을 만듭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밖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가장 멋진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그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명장면으로 남았다. 1년 후, 서울 마포구의 작은 카페 벙커. 이곳은 전역한 이서아와 그녀의 팀원들이 함께 운영하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었다. 불곰은 주방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살쾡이는 서빙을, 강민은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이서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편안한 니트 차림. 날선 눈빛으로 전장을 누비던 독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햇살을 받는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딸랑하고 풍경 소리가 울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강민의 인사소리에 이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본 그녀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과 그의 손을 꼭 잡은 중년의 여성이었다. 남성은 1년 전 떨리는 목소리로 제보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간부였다. 지금은 전역하여 회사에 취직한 상태였다. 옆에 계신 분은 고 김민우 이병의 어머니였다. 사령관님, 아니 사장님.
남성이 씩씩하게 인사하며 다가왔다. 왔어? 얼굴 좋아 보이네. 회사 생활은 괜찮고? 그럼요. 아주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바 사장님 덕분입니다. 김민우 이병의 어머니가 이서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거친 주름이 잡힌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그 어떤 난로보다 따뜻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민우 억울해서 눈도 못 감았을 텐데. 덕분에 이제 편히 쉴 겁니다. 현충원에 안장된 민우 보러 갈 때마다 사장님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서아는 어머니의 손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아닙니다, 어머니. 민우가 나라를 지키다 간 훌륭한 군인이었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잘 버텨주셔서요. 그들은 함께 앉아 차를 마셨다. 1년 전 그날의 공포와 슬픔은 이제 옅어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고마움과 새로운 희망이 채워지고 있었다. 참, 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남성이 수줍게 청첩장을 내밀었다. 주례는 사장님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 생명의 은인이시잖아요. 이서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주방에서 엿듣던 불곰과 살쾡이, 강민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야, 대장님이 무슨 주례야.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맞아, 주례는 내가 할게. 내가 말발은 좀 되잖아. 팀원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청년을 놀려댔다. 카페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서아는 그 소란스러운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전쟁터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 사람을 살리고 일상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화였다. 저녁이 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이서아는 팀원들과 함께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선선했다. 대장님, 오늘 매출 대박입니다. 이대로면 2호점도 내겠습니다. 살쾡이가 매출 전표를 흔들며 너스레를 떨었다.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게? 또 기부하려고? 이서아가 핀잔을 주자 팀원들이 멋쩍게 웃었다. 그들은 수익금의 절반을 군 작전 중 부상당한 장병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내고 있었다. 그들은 밤거리를 함께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이서아는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나는 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별은 누군가가 지켜볼 때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장군도 사령관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의 수호자였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약자를 보면 손을 내미는 제복을 입지 않은 진짜 군인. 이서아가 발걸음을 멈추고 팀원들을 돌아보았다. 가자. 내일도 싸워야지. 누구랑요? 불곰이 묻자 이서아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치솟는 물가와 밀려드는 주문이랑. 그녀의 농담에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그 호쾌한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도시의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겨울이 가고 그들의 삶에도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따뜻하고 정의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